시험 핵심 요약. 여러분 합격의 길로 얼마 안 남았죠? 합격시켜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요양보호사 그 개론 1장 개론인데요. 개론에 가면 여러분이 개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개론을 하시려면 첫 번째 요양보 대상자의 이해가 들어갑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일단 요양보 대상자,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려면 노령의 특성을 이해해야겠죠. 우선 노령의 특성은 세포의 노화가 있어요. 세포의 노화, 두 번째 면역 능력의 저하, 세 번째 잔존 능력의 저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인 진행. 세포의 노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많아져요. 세월은 거꾸로 거슬릴 수 없죠. 세포의 노화 이해하시죠? 면역 능력의 저하. 자, 여러분, 우리가 면역이 약해져요. 그래서 없던 병도 자꾸 생기니까 하나의 병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작은 것들도 살펴가면서 어르신들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미리미리 방지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잔존 능력의 저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존 능력의 저하, 그래서 우리가 적응력이 떨어져요. 일상생활에서. 자, 그 다음에 회복 능력의 저하라는 말을 하죠.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합병증이 쉽게 오며 또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비가역적인 진행. 자, 우리가 가역적이라는 말이 뭔가요? 역. 자, 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아니다. 비가역. 자, 세월을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으면 가역이죠.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다. 비자를 써서 비가역적인 진행이다. 우리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지? 불로초 구한 사람이 누구지? 불로초. 불로초를 구하다가 세월을 하려고 한 사람. 생각이 너도 모르냐? 자, 우리가요, 아무리 불로초를 먹어도 늙지 않는 약초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세월을 거꾸로 올라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세월을 거꾸로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가고 싶은가요? 여러분, 뭐, 첫사랑을 하던 때, 아니면 첫 아이를 낳을 때, 아니면 결혼을 할 때,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자,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는 것은 결코 거스를 수 없다. 바로 그게 비가역적 진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거스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비가역적인 진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령의 특성은 지금 신체적인 특성을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세포가 노화가 되고 비가역적인 진행을 하고 회복력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신체적인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 심리적인 특성도 있죠. 심리적인 특성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심리적인 특성 어떨까요? 자,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어떨까요? 자, 우울증 경향이 증가해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 자, 우울증 하면 뭐가 연관되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항상 불면이 따라와요. 그래서 불면증이다. 또, 자, 우울증 대표적인 거, 자, 식욕부진. 또, 그러니까 식욕이 부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잘 드시지 못하고, 자,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흥미와 의욕 등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흥미가 없어요. 의욕이 상실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아까 얘기한 불면과 식욕과 그 다음에 체중 감소와 또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의욕이 상실되고 흥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르신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적대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감정을 많이 격하게 노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적으로 어르신들이 고집이 세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우리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 있죠. 잠을 못 자고 또 잘 고집스러워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보이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고립이 되고 고집스러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잘 낼 수밖에 없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험에는 어떠냐? 우울증 경향의 신가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로 따지면 별 3개짜리. 자, 밑줄 쫙 걸으세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방향이 있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색깔 형광펜이 있어요. 자, 이런 형광펜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이 한 몇 개, 한 5개,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거를 준비하셨다가 자,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자, 별표 3개 이상 나옵니다. 별표 나옵니다. 그러시면 반드시 처음에는 형광펜, 약한 펜은 줄여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실 때 좀 더 이거 더 중요도를 따졌을 때 2번 이상 공부를 하시면 또 다른 색으로 하셔갖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서 밑줄 그시고 확인하시고 또 시각적으로 또 말로 외우시고 그죠? 읽으면서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시면 훨씬 더 공부에 능률이 오른다는 팁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심적인 특성 우울증 영향이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향성이 증가하다는 말을 해요. 내향성. 여러분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화면에서 보니까 내향적이지 않은 것 같죠? 이것도 극복한 겁니다. 자, 내향성은 성격을 말해요. 아무래도 내향성은 성격에 대한 면인데, 자,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던, 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은퇴를 겪게 되고 또 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어쨌든 경제적인 그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또 신체적으로도 몸이 아무래도 나빠지기 때문에 바깥에 활동과 시동을 아무래도 안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내향성으로 증가한다. 남을 잘 안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이런 내향성의 증가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시게 또 연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심성의 증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성의 증가. 당연하죠. 우리가 왜 조심성의 증가는요. 우리가 좀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일의 결과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심성의 증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르신들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걸음걸이가 아무래도 불편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바깥에서 혹시 넘어질까봐 또 다칠까봐 조심조심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들 역으로 또 조병을 갖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의 결과라는 무엇이에요? 넘어질까봐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심성이 증가. 그 다음에 또 2번째, 일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도 조심성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또 2번째는 어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져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력이 좀 흐려진다고 할까요? 자신 있게 어떤 행동을 과감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면 어떤 결단에 대해서 바로바로 어떤 행동이 취해지지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체와 또 심리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위축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판단력이 좀 아무래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조심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경직성의 증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경직성의 증가. 자, 우리가 고무줄을 처음에 선생님 여러분들 고무줄 어떤가요? 고무줄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늘리면 탄성이 있다고 하죠.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넘어져도 그냥 바로 일어나요. 그죠? 바짝 일어나요. 이거 뭐라고 해요? 탄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바로 어떤 행동이 바로 이루어지죠. 혹시 여러분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셨나요? 넘어지시면 차가 계속 빵빵 굴 때까지 한참을 안 움직이세요. 왜? 내 몸도 보호해야 되겠고 또 몸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떤 후유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몸도 그렇고
그렇고요. 어떤 생각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을 하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자녀와 대화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진으로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보내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걸 하지를 않으려고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해?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나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전화를 거시고 끄는 거. 이것만 하시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핸드폰에는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간단한 것만 배우시면 얼마든지 자녀가 굳이 집에 매일매일 안 오신다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어르신이 쉽게 우리 자녀와 단절되는 거를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경직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뭘 배우는데 결단을 못 내리시잖아요. 배우려고 도전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직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혹시 다치거나 이래도 잠깐 어떻게 꼬매거나 약으로 바로바로 치유가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악교 같은 것들이 또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만약에 넘어진다 그러면 바로 골절로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한테는 이런 것들이 경직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낫거나 또 이게 마음이 금방 이렇게 열거나 그러지 못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성이 증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약간 요약을 해보면요.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해요. 아까 제가 그 예제를 말씀드린 것에 요점을 보면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구 사용을 안 하려고 하세요. 아까 도전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꺼려 하세요. 예전에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비근한 일을 우리 어르신을 돌보시다 보면 자, 새로운 노선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지금 옛날 방법으로 하면 30분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5분 거리를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탔던 버스를 그대로 타고 늦더라도 나는 그 버스를 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의 뜻에 따르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아주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아주 급박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르신의 입장을 따라주고 서서히 어르신이 변화되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 요양보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경직성의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 자,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슬펐던 거, 좋았던 거, 기뻤던 거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슬펐던 일이 있었다면 정말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들을 이랬구나 하면서 풀어줘요. 그래서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해주는 이런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죠. 아무래도.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편안하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생애에 대한 정리 되게 바람직한 거겠죠. 내가 응어졌던 마음을 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이럴 때 누구한테 굉장히 원한이 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감정이 교리 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잘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요양보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응어리졌던 마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겠죠. 자, 그 다음에 친구나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좀 구질구질한 베개를 갖고 있다고 서치더라도 아무리 구질구질한 자기의 비녀를 갖고 있었는 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가지가 설사 좀 보기가 안 좋고 좀 허름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혹시 이런 경우 있죠?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잠깐 그 다른 둘째 며느리 집에 가 계시라고 하고 어머니가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도배와 장판을 싹 바꿔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장롱이나 이불을 싹 바꿔서 싹 새 집을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오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네,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그거를 보시고 자기 물건이 없어진 거, 바꿔진 거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셔요. 왜냐하면 그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착심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을 장만했을 때 나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젊은 시절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바꿨을 때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르신의 물건을 바꾸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연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런 문구에서 자 여기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느꼈던 어떤 행복감, 여기서의 그때 추억 이런 것들이 심신의 안정을 느끼게 해준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치매 환자가 있으실 때 인지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신 분한테는 이렇게 익숙한 환경, 새롭게 어떻게 변화되는 환경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요양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명심해요. 자,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물론 남겨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녀들한테도 아버님 어머님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군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을 남기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집안지 남겨줬는데 뭐라 그래요? 그까짓 거 뭐 남들은 뭐 이건이나 LG나 뭐 그런 대기업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 부모님이 살아온 그 상황에서는 그 집을 남겨주는 것이 본인한테는 굉장한 노고였고 수고였겠죠. 그래서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자녀들이 태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존성이 증가한다. 당연히 나이가 드시고 자,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위축이 되셨고 힘들어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한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족관계와 그 다음에 전망. 자,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신체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인 특성이 있어요. 사회적인 특성은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인 특성은 다음에 지금 이 책에는 예전에 그 교재에는 사회적인 특성이 잘 나와져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잠깐만 알아볼게요. 자, 사회적인 특성은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르신들이 돼서 65세가 되면 대부분 60세가 되면 요즘에 그렇죠? 앞으로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60세 정도가 되시면 어떻게 할까요? 자, 경제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은퇴를 겪어요. 은퇴. 그래서 은퇴가 되다 보니까 역할이 상실이 됩니다. 역할. 자, 사회적인 역할도 당연히 상실이 되고 가족에서의 역할도 우리가 부모의 지위, 아무래도 가장의 지위였다가 이제 의존을 받는 지위.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상실이 된다. 자, 두 번째,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은퇴를 겪게 되다 보면
자, 경제적인 빈곤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유대감이 상실이 됩니다. 유대감이 상실이 된다는 얘기는 자, 친척이나 친구 관계가 아무래도 소원해져요. 유대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고독감이 증가된다고도 할 수 있죠. 이거는 심리적인 거와 연관이 되겠죠. 유대감이 상실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까 그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빠지면 결과적 최악의 선택에는 자살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항상 고독해 하시고 혼자 되시거나 이렇게 우울해 하시는 분 보면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된다. 아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런 실직이라는 이런 단계가 우리 사회적으로는 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특성을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역할 상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경제적 빈곤, 자 유대감이 상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의 특성은 자 신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위축되고 힘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세드셨을 때 이 뒤에서 배울 줄 모르겠지만 노인은 사고에 빠진다고 해요. 사고? 사고 뭘까요? 자, 고는요 고통이에요. 네 가지의 고통을 말하죠. 자, 첫 번째 노인에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일단 질병이 옵니다. 신체적으로는 그죠? 자, 노인의 사고에서 질병이 와요. 그 다음에 질병이 오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은퇴를 겪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빈곤합니다. 빈곤하겠죠? 자, 빈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질병, 빈곤, 또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빈곤, 고독해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신체적으로는 질병이 오고요. 경제적으로는 빈곤이 오고요. 세 번째는 고독이 옵니다. 심리적으로는 고독이 오고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뭘까요? 무의라고 해요. 할 일이 없다고 해요. 자, 네 가지가 오는데 이런 고통들이 노인의 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를 겪게 되면 노인은 자연스럽게 오는 증상이에요. 현상이죠. 우리 다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가 드셨을 때까지 각각의 그 분야에서 노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결국 요양보호사의 역할이고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를 이해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럼 가족관계 변화, 노인 부양에 대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가족관계 변화가 되었고 노인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노인 부부 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이럴 때는 많은 친구나 친척과 관계를 하지만 노인이 되면서는 아무래도 부부 관계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두 번째, 저기에서 배우자의 상실을 겪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배우자의 상실. 이 사건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우나 고우나 함께했던 동반자,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어떤 고통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 번째, 여기서 자녀가 대부분 노인이 되시면 이제 출가를 하거나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둥지 중문을 겪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빈둥지 중문. 요즘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입학돼도 그 어른들, 그 학부모들도 빈둥지 중문을 조금씩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뭐 배우거나 이제 직장을 새로 갖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빈둥지, 둥지에 알이 있었는데 그
알이 태어나서 새가 되어서 날아가면 자, 그 둥지에는 알이 없죠? 빈 둥지 증후군. 자, 이렇게 쓸쓸한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는 빈 둥지 증후를 겪는다. 네 번째, 우리가 이름으로써 빈 둥지 증후를 겪는데 외로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 핵가족이 아니라 수정 확대가족 이런 그 확대가족을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수확대가족이 굉장히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근거리에 따로 살면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네 댁을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 돌보는 같은 집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살면서 우리 부모를 돌보는 이런 형태의 수정 확대 가족이 바람직하며 또한 또 우리 부모로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가족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정 확대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모형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보통 고부간의 갈등을 겪죠. 이런 경우는 가치관의 세대 차이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과 세대 차이가 난다. 자, 노인과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고부간의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까 그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노인은 그 손자녀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자아 형성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겠죠. 우리 그 자녀한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대로 그 부양하지 못했고 자녀들은 어떤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리 그 손자녀를 통해서는 그 더 많은 사랑을 그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자아 형성, 할머니, 할아버지 존재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근거리 살면서 우리 부모를 모시는 이런 형태의 가족이 조금 바람직한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형제자매 관계는 노년기 그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되고요. 당연하죠. 우리 형제지간에 예전에는 아무래도 경쟁심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노인이 되었을 때는 사회적인 지지가 되고 심적인 안정감을 갖는데 이 형제자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에는 자 아까 사고를 말씀드렸어요. 노인의 사고 아까 뭐라고 했나요? 자 질병, 빈곤, 고독, 무의라고 했어요. 무의가 뭐예요? 할 일이 없다. 은퇴를 통해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노인부양 그 해결 방안은요. 개인도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사적 부양이라고 합니다. 사적 부양. 또 가족이 같이 돌봐주셔야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해결하는 것을 사적 부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적 부양, 이건 나라에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보장을 통해서 이런 복지를 통해서 공적 부양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개인의 책임이었어요. 부모가 중풍 걸리시거나 치매에 걸려도 그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만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2008년도 7월 1일 이런 게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부담을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적 부양, 이런 공적 부양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이런 공적 부양이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은 당연하게 이런 변화나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도 필요하고 또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해야 되고 사회 재교육 프로를 통해서 적극적인 여가비 노후생활을 지원해야겠다.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 후에 나머지 있는 인생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게 지내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우리 노인을 대비해서 우리 노인의 그 시대를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재교육이나 어르신의 또 노력과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을 재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당신의 노후를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노인이 되었을 때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주는, 이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까지 이렇게 계상자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자, 1장 벌써 끝내는 거네요. 자, 다음 장 우리가 이게 지금 교재가요. 8페이지부터 20쪽까지예요. 사실 이게 쉬운 내용 같지만 시험에는 꼭 한 문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특성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인 거, 또 어르신을 대하는 거, 자, 어르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실기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까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울증,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를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가 잘 나옵니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장에서 잠깐 쉬었다 만날게요.